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오늘은 좀 캐주얼 모드입니다. 예, 미국과 EU 사이에 무역 협상이 딜이 쳐졌죠. 15%입니다. 관세 15%, 대미 투자 6천억 달러, 840조 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물론 대미 투자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에 일어나는지는 그거는 아직 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제가 EU도 아마 일본과 같이 15%가 될 거다. 그리고 한국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이 한국은 지금 왕따죠. 아마 10중 8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25% 상태에서 무기 연기되는 그 25% 적용 상태에서 계속 협상, 안 만나주면서 협상. 뭐 인도네시아 19%, 베트남 20%, 필리핀 19%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 이 무역 협상의 기반은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 장동혁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죠. 저 같으면은 이건 무역 협상의 기반은 군사 지정학이다.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고 드론 작전을 이적 행위로 모는 자들이 동맹인가? 이런 근본적인 이슈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산 공군기지는 이 한미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구역이 구분되어 있겠죠. 한국군 구역 또 미군 구역. 그러니까 오산 미군기지 압색 이거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런 일 당하면 가만히 안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건 미국 영토예요. 미군 기지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기지라든지 선박은 영토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 영토 침범을 허락할 리가 없죠. 오산 기지 안에 한국군 영역에 대한 압색이었을 겁니다. 10중8구. 맞죠? 한국군이 운영하는 레이더에 대한 압색인데 이게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비웃장을 단단히 거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미 공동작전이 일어나는 그 부대거든요. 미 우주군과의 공동작전 등 한미 미사일 방어 연동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산기지 안의 한국군 구역은 사실상 미국과 계속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인데 그 코터를 건드린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게다가 이 한국의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쪽으로 드론 작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왜 했냐? 평양이 오물 풍선 도발했죠. 그리고 나서 드론 도발도 했잖아요. 평양에서 드론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군사력 대응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이적 행위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래가지고 이게 동맹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동맹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무역 협상이 꼭지가 안 따지고 마땅히 15%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EU, 일본, 한국 이런 데들은 다 같은 급이에요. 그렇게 가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EU와 일본이니까 뭐 니캉나캉 같이 15%. 예. 그래서 불리해지는 게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EU나 일본은 먼저 15% 가고 우리는 그게 뭐 2달이건 석 달이건 6달이건 1년이건 계속 협상 중 25% 이렇게 협상 중 25%로 계속 가면 우리 골병 들어서 골로 가는 수 있죠. 그 장동혁 의원이 이제 그 더불당을 공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미국 민주참여 포럼 이거 굉장히 색깔 진한데요. 케이팩 여기가 미국의 그 이상한 의원들이랑 손잡고 그 미국 의사당 건물 안에서 종전선언법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당 의원들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 행사를 주도한 사람은 브렛 셔먼이라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사람인데 이 탄핵에 앞장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펠로시도 앞장섰죠. 아담 쉬프트 앞장서고. 근데 이 브렛 셔먼은 그 펠로시나 아담 쉬프랑은 전혀 색깔이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뭐 배려인 것처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인데 이게 종중 간첩스러운 행위거든요. 이 종전 체제를 띄우기는. 왜냐하면 종전 체제가 되면 북한이 핵보유 정상국가가 되고 북한 급변 사태 때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리고 유엔사는 해체된 거고 종전이 됐으니까 유엔사 해체입니다. 유엔사는 휴전, 즉 총을 안 쏘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중국의 직영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종북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종중입니다. 평양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이 그 종전 체제로의 진행을 무지하게 싫어할 겁니다. 이 종전선언법 3인방, 그 제가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무시무시한 자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미국의 정보기관의 어떤 책임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공안 용의점에 올려놓고 주도 면밀하게 정말 빤스가 무슨 색깔인지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브래드 셔먼, 로 카나, 앤디 킴. 앤디 킴이 한국계 상원이라고 물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김일성도 한국 사람이라고 물개 박수 치세요. 똑같아.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보장을 안 한다고요. 거기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양아치도 있고 거기에 성인군자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앤디 킴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위험한 사람이요. 이런 자들은 이거는 단순히 반 트럼프가 아니에요. 아담 시프나 펠로시도 반 트럼프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능적인 종중 행위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정보당국에 이거는 예의주시 대상이 되고도 마땅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만든 행사를 가서 같이 박수치고 으쌰으쌰를 민주당이 했다고, 더불당이. 그럼 이게 동맹이냐 이거지. 그게 조그만 무슨 한국 내에 조그만 소수 정당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무슨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잖아. 집권당 아니야. 다수당이잖아. 절대 다수당이잖아. 거기 가서 이 짓을 해? 이게 동맹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전 체제는 평양도 질색하는 골수 종중 노선입니다. 이게 종북처럼 보이지만 종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북한이 핵보유 정상국가로 변신하면서 유엔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과 서방에 개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직영 식민지로 전락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의 철저한 위성국가이긴 하지만 그 미국 중국 사이의 잠재적 역동성,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거나 충돌할 수 있다는 역동성에 기생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 내부에 관해서는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종전체제가 되면 그거마저도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문재인 때 이거 추진하는 거 보고 평양이 질색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무역협상의 배후, 그 근저, 뿌리, 관세협상의 배후, 근저, 뿌리에는 군사 지정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줄이고 군사지정학에서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안 하면 밉살스러운 무임승차자다. 결국 이 취지인데 이걸 한경이 보도를 하면서 야리꾸리하게 제목을 뽑아 공짜로 혜택만 누리는 동맹시대는 끝났다. 한국 핵심 공급망 안보 미와 통행해야.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핵심 공급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어라 이 소리예요. 안보 이건 뭐냐면 군사지정학적 파트너십에 있어서 미국 쪽에 확실히 협력하자. 확실히 동맹으로 가자 이 소리예요. 중국과 경제관계를 벌리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표방한 안미 경중을 내다 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듯이 미국, 서방, 나토와 완전히 피를 섞는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 니들은 무임승차자야 라고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자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말을 한 겁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은요, 어떤 전략적 창조적 화두를 치고 나가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 핵심 진영에서 공유된 관점을 외부에 정확히 공유하고 알려주는 역할은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리짜이밍의 미국 중국 사이에 소위 실용주의 노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짜이밍 네가 어떻게 줄타기 하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그냥 하냐? 그냥 할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진영 내부가 이쪽으로 완전히 입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내가 제야에 있는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자기 역할을 그렇게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고 이런 사람들 말이. 고든 창같이 혹은 타라오 박사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분들은 느끼는 거, 믿는 거를 그냥 퍽퍽 질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서 소중한 사람들이고 오브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전략적 창조적 혹은 그런 적극적으로 화두를 치고 나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트럼프 핵심 진영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리트머스들이라고 이게 송신탑들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또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 탄압에 대해 미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21일 날 했어요. 한번 자세히 보죠. 먼저 이제 국내에서 이걸 NSC 비서실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Chief of Staff니까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의 합참의장도 Chief of Staff야. 그러면 합참 비서실장이라는 건 그때는 안 하잖아. 그 Chief of Staff가 비서실장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건 맞지만 비서실장으로만 번역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NSC의 executive 행정 책임자 혹은 그 책임자는 누구냐? 두 명입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엄청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NSC는 거대 조직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죠. 예. NSC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거 거대 조직이에요. 그러면 일상 업무 누가 하냐 이거지. NSC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일상 업무하는 사람들. NSC의 그 스태프라 그래요. 그거 Chief of Staff가 한다고요. 그럼 이 Chief of Staff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문 위키에도 봐도 Chief of Staff는 General Executive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General Secretary.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전략적 창조적 화두를 치고 나가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 핵심 진영에 공유된 관점을 외부에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랑은 저랑은 어떤 인연이 있냐면 2020년이죠.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재미교포가 돈을 대주셔가지고 그분이 어레인지를 해서 한국 쪽에서는 저하고 석동현 변호사, 민경욱 의원, 또 그다음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원로 교수, 한림원 원장 하신 분, 박영화 교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얏트에서 모여가지고 조그만 컨퍼런스를 했고 코로나라서 큰 행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중계를 해서 미국 쪽에서 몇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프레드 플라이츠였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겪어보면 전략적 창조적으로 화두를 치고 나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트럼프 핵심 진영에서 내가 지금쯤은 이런 발언을 해줘야 돼라고 그 전체적인 그 처신을 하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이분이 이제 7월 21일 날 여야 의원 13명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탄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선 28일 날 X.com에서 네이버에 실린 TV조선의 그 27일자 보도와 관련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X.com의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띄웠어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한국어 기사는 내가 한국 국회 방문단과 만났을 때 했던 발언에 관한 것이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박해받거나 부당하게 기소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살벌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제대로 된 어감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Will be received very badly by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received very badly. 그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고 persecuted, 불공정하게
기소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very badly, 굉장히 살벌하게 반응할 거다. 경고죠. 예. 저는 이분이 이런 말을 이제 28일 날 했고, 그것에 관계된 발언은 7월 21일 날 했는데, 저는 이미 7월 10일 날 세네터차 3598탄에서 윤석열 탄압은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윤석열을 감옥에 넣는다는 건 한미동맹을 감옥에 넣는 거랑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격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어떤 트랙에 올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윤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남 이승만은 뭐 족탈불급의 훌륭한 정말 정치적 성자급의 그런 정치인이지만 그때는 나라의 형사가 비루하고 미국이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도 형사가 비루하고 그래서 어떤 한미동맹이 이런 격조 있는 트랙으로 올라설 수가 없죠. 우리가 오히려 고립주의 성향이 있는 아이젠하워의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우리 휴전에 동의 안 한다고 협박을 해서 한미동맹을 빼들어낸 거지 한미동맹 자체가 격조 있게 이렇게 올라선 게 아니에요.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기능주의적 그 지도자지만 엄청난 지도자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나라가 비루했고 또 그분이 태생이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 한미동맹이 이런 윤 대통령처럼 격조 있게 올라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자체가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뭐 한미동맹에 격조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질 계제가 못 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 2018년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고 우크라 전쟁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조건이 급박하게 이제 바로 정돈돼 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윤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 한미동맹의 격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격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말이야 한미동맹을 성숙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 너희 친중 종중 나부랭이들이. 너희는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 감옥에 넣냐? 너희 동맹이 우스워 이 자식들아? 그래 동맹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짜이밍 정부는 바로 지금 살을 내면 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고생하는 꼴 보기 싫으면 개고생하면 결국 나중에 리짜이밍 죽이자 이렇게 나오지. 1, 2년 지나고 나면 개고생하다 1, 2년 지나면 그 꼴 보기 싫 그 꼴 두려우면 지금 바로 극우 내란 프레임 내려놓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압하는 거 바로 중지해야 됩니다. 그때 7월 10일 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프레드 플라이츠가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리짜이밍이 저렇게 리짜이밍도 지금 더블 땅을 컨트롤을 못 할 거예요. 중국도 컨트롤 못 할 거예요. 그냥 으쌰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렵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고생하게 생겼어요. 뭐 그게 뭐 부정선거든 아니든 간에 선거를 잘못 치렀으니까 개고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역대 선거 중에 제일 잘못 치른 선거가 어디냐? 1위. 2025년 6월 3일 선거 아닙니다. 2050년 5월 10일 총선입니다. 개판이었죠. 그러고 나서 45일 있다 전쟁 터진 거예요. 6.25. 1950년 5월 10일 날 무소속이 3분의 2예요. 남노당 및 그 동조자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그때 재헌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 나라 거덜난 거예요. 1950년 5월 10일 날 그 선거 개판 나서. 25년 6월 3일 어땠어요? 대통령은 중범죄 혐의자지. CSA지. 종중이지. 국회는 이미 종중 카르텔이 입법 독재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의문은 뭐냐? 야, 이거 전쟁 등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뭐 1950년 5월 10일 총선처럼 개판 선거인데. 선거가 개판 났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어떤 식은 재앙이 닥치지 않겠어?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안 터진다. 전쟁 가능성이 이번에 희박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소련은 최정점이었고 지금 중국은 지는 해입니다.
당시 소련이 최정점이었다는 건 동유럽 공산화만 보시면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해드렸죠. 이게 지금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뭐 슬로베니아, 뭐 북마케도니아, 뭐 세르비아, 뭐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뭐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그게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게 다 헝가리 이게 다 그때 공산화되는데 공산화 타임라인을 보세요. 1955, 1946, 1945, 1946, 1947, 1948, 1948 동구를 계속 먹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인민민주주의 노선이에요. 인민민주주의 노선은 뭐냐면 저 최상류층의 문제야. 다 우리한테 모여. 그래가지고 최상류층을 거꾸로 때려. 그 다음에 차상류층의 문제야. 그걸 거꾸로 때려. 그래서 살라미로 하나씩 대패질해 나가는 방식. 그게 인민민주주의예요. 따라서 인민민주주의에서는 피바다가 벌어지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진행되니까. 스탈린의 입속의 혀라고 불렸던 즈다노프가 만든 노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예. 또 소련이 당시엔 최정점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진은해요. 소련이 원자탄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그게 1949년 8월 29일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은 소련의 영토였죠. 그 다음에 소련은 최정점이고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진은해죠. 당시에 중공은 소련의 위성국가예요. 그 중공이 대륙적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국기념식이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어요. 저 모택동에 연설하는데 한번 소리 좀 키워줘 봐요. 목소리가 이상해. 왜? 야주人民的 탄고 도 산티 人民的 좌니 원부구사 연연소재 목소리가 가늘고 히스테리컬하죠. 백모 목소리가 100번 난대. 제가 목소리는 모택동보다 100번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소련은 그 최정점이고 지금 중국 진은해인데 소련의 전략적 미니 위성국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안착합니다. 이게 1945년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아마 슈티코프 같아요. 지금 빨간 옷이. 저 셋 중에 한 명이 슈티코프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모자를 써갖고 언놈이 언놈인지 모르겠어. 테렌티 슈티코프. 이거 악마입니다. 예. 최연소 레닌그라드 시당 위원을 했으니까 소련공산당 레닌그라드 시당 위원이면요. 서열 한 100위 안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게 193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 스탈린의 숙청 때 청년 시절 이 사람이 테렌티 슈티코프가 그 스탈린 숙청 작업을 진행을 잘했어요. 선배 당원들을 많이 잡아 죽이는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시당 위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39년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처음에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서 서로 전쟁을 안 했죠. 그러다 41년도 여름에 나치가 느닷없이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침공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해 겨울인가부터 그 레닌그라드 지금 페테르부르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해 겨울인가부터 뭐 거의 한 1000일 가까이 페테르부르크가 포위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아사를 하고 식인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식인 단속반이 뜨는데 그 몬도가네가 펼쳐졌을 때, 그 지옥도가 펼쳐졌을 때 그 염라대왕으로 임명된 자가 바로 슈티코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슈티코프가 저거 나치 간첩이야라고 지정하면은 그냥 총살이고요. 슈티코프가 제 시기냈어라고 지정하면은 바로 총살이에요. 슈티코프가 야, 저 집에 밀가루 한 포 갖다 줘. 그러면 그 집은 살아. 소련 최대 도시인 소련의 심장인 레닌그라드, 지금 페테르부르크의 절대적 지배자를 했어요. 공포스러운.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야, 너 가서 그 전략적 미니 위성국가 북조선 만들고 그리고 중국의 적화를 도와.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별 셋을 다룬 그러니까 정치 장교, 폴리티컬 리에종
정치장교라는 건 뭐냐면 공산체제에서 중국은 거꾸로인데 고급 당원을 군복을 입히고 장교 배지를 달아가지고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야전 군인에 대한 어떤 체면 치레를 하느라고 정치장교는 별 셋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별 셋은 3명밖에 없어. 그 3명 중에 한 명이 슈티코프가 돼요.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으로 오고 동시에 그러니까 소련 군정청 청장이 되죠. 그 평양에. 평양의 국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기 일성이 내세워가지고 북한을 만든 거예요. 그 8월이에요. 일성이 처음에 저런 자리에 내세우니까 그 소련군 88 국제여단 대저였잖아, 대위. 그래서 처음에 군복 입고 나갔다고. 그거 싸대기 맞고서 인마 눈치도 없냐, 인마 민간인 사복 입고 나가야지. 그래서 사복 채워져 갖고 사복 입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 연출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뭐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아, 만들어진 것 같아. 얼마나 대성공이죠.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만주에서의 국공내전을 지원했죠. 그래서 중국 국공내전의 그 과정을 보면 만주가 결판 나는 데에 3년이 걸립니다. 45년에서 48년까지. 그리고 만주 결판 후에 나머지 지역이 결판 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려요. 만주 결판 나는데 핵심적인 배후 근거지가 어디였냐? 북한이었습니다. 그 배후 근거지의 운영자가 누구냐? 슈티코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티코프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따리를 틀고 북한을 공산국가, 소련 위성 공산국가로 만드는데 성공을 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북한의 따리를 틀고 거기를 근거지로 삼아서 중국의 적화를 성공시킨 거예요. 중공의 국부기도 하죠, 사실은. 예. 이렇게 발작적 도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4가지를 제가 꼽아드렸잖아요. 동구 적화, 그다음에 원자탄, 그다음에 중국 적화, 그다음에 북한의 위성국가 출범 성공. 4가지의 연달아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이 어느 정도로 깡다구가 있고 결심이 있는지 내가 한번 칼질 해봐야겠어. 근데 나는 칼 손에 잡기 싫어. 야, 일성아, 내가 꼭 내 입으로 해야겠냐? 미국 똑같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가 뭐다라고 리짜이밍한테 직접적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 제아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나 말하고 제아인 프레드 플라이츠가 말하죠.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얘들 뭘 믿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나?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했다고 천지사방에 떠들면서 반미 투쟁할 놈들인데. 네가 알아서 짐작해라 이거지. 마찬가지예요. 스탈린은 더 그래. 내가 꼭 알아서 얘기하겠냐? 네가 알아서 해 임마. 그럼 이제 슈티코프가 이제 일성에 불렀어요. 내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 다 과외시켜야겠냐? 네가 알아서 해봐. 답 좀 갖고 와봐. 그럼 이제 답안지를 쓰지. 박헌영이는 우리가 남침하면 100만 명이 봉기합니다. 100만 봉기입니다. 박헌영은 답안지를 그렇게 올리고, 이제 김일성이는 우리가 나서가지고 지금 남조선까지 완전히 적화 통일하겠습니다. 이러고 떠들고. 그러면 이제 또, 근데 그거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적화되면 덕은 누가 봐? 택동이가 보잖아. 가서 택동이만 보고 얘기해, 임마. 나한테 보채지 마. 그럼 또 가서, 모주석, 우리가 하겠습니다. 혹시 일이 꼬이면 모주석이 도와주세요. 그 모택동은 또 가만히 보니까 그땐 스탈린이 형님이고 말 안 들을 수가 없고 또 욕심도 나거든. 그래, 할게. 그게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문서를 뒤지면 전부 김일성이 주도한 걸로 나오지. 당연하죠. 스탈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최대의 재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가 지시하고 싶은 거를 상대방이 저절로 자기 입으로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끔 쥐어짜는 게 스탈린 최대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탈린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도 지금 리짜이밍한테 그거 쓰고 있는 거야. 네가 알아서 답안지 써와봐.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너희의 내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나랑 그거 프레임 쓰지 마, 윤석열 탄압하지 마, 이걸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 공식 채널에선. 근데 답안지 네가 만들어서 내봐 임마. 그거라고요. 스탈린 그거보다 더 음흉하지. 100번.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에 4개를 이렇게 대히트를 쳐요. 거기다 사실 하나들은 이제 6.25란 날짜는 뭐랑 관계 있다고 보냐면 소련이 TV 흑백 텔레비전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 기술이. 그때 주사선이 흑백 텔레비전은 이렇게 주사선이 흐르잖아. 주사선이 625줄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은 이게 문화혁명이라는 게 원래 스탈린이 만든 단어입니다. 세뇌와 문화혁명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에요. 스탈린은. 그렇기 때문에 TV를 굉장히 신성한 수단으로 봤어요. 이것으로서 이제 공산체제에 극에 도달했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2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혁혁한 성공을 거둬서 간땡이가 부어서 한번 칼질 한번 해보지. 일성이가 지가 칼 들고 설치했다니 해봐. 그래서 푹 쑤셔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쟁이 난 거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중국이 지금 지는 해인데 전쟁을 어떻게 내? 골로 가지. 그러면 이제 중국은 아예 이제 링 밖에 있는 거고, 결국은 링 위에는 미국이란 거인과 그 앞에 요만한 난쟁이 리짜이밍 더블당이 있는 거야. 그럼 거인이 당장 밟아 죽이질 않지. 놀아봐 툭. 한번 툭 할 때마다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멍이 들어서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이러죠. 이 무역 관세 협상은 결론 없이 무기한 25% 갈 가능성이 있어요. 골병 들죠. 또 미국에 대한 그 투자 합작 기회가 아주 전략적 투자 합작 기회가 여러 가지가 패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기업들이 잘 뛰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그러나 대기업이 잘 뛰어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큰 물꼬를 트는 걸 못하니까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리짜이밍을 어떻게 팔을 비틀지 몰라도 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결국 관철시킬 거예요. 그럼 리짜이밍만 개망신하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뭐 100억 불, 80억 불, 50억 불 내야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짜이밍이 이렇게 뭐 더블당이 멍이 들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그렇게 골병이 들더라도 결국 골병 드는 건 우리예요. 궁극적 승부처는 결국 우리들의 인식, 분노, 행위, 실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